누구나 겪는 인생의 시련.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예상치 못한 불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날아든 해고 통보서,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환, 믿었던 사람의 배신, 평생 모아온 재산의 손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해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올해 65세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시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셨죠. 그런데 2년 전 디지털 시대의 거센 파도가 그분의 가게를 덮쳤습니다. 주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래된 기계들은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 그분은 평생의 터전이었던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의 웃음소리, 잉크 냄새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50평생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방황하시는 분. 성인이 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 느끼시는 분.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받은 중병 진단에 충격받으신 분. 이들 모두 각자의 불행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어떤 분은 놀랍게도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같은 크기의 폭풍우를 만났는데 누군가는 침몰하고 누군가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 그 자체보다 불행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사업자 모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계셨고 어떤 분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더랍니다. 그 모임에서 박 사장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우리는 지금부터 불행에 대응하는 4가지 건강한 방식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넘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어떤 분은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분은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제부터 그분들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이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너무나 빨리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듯이 당장 오늘 내일 안에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상처는 반창고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70을 바라보시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준 식사를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셨던 아내는 길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김 선생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지 그러세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어 드시고 산책을 나가시고
책을 읽으시고 밤이 되면 주무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셨죠. 사람들은 내가 우울증에 빠진 줄 알았을 겁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를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내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죠.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아내가 어떻게 팔을 썰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간을 맞췄는지 생각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시간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려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선생님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유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선생님은 회상하십니다. 어느 봄날 산책을 하다가 벚꽃이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문득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뭔가가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시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서도 일상을 지켜갑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몸을 움직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실은 우리를 지탱하는 튼튼한 밧줄입니다. 60대 후반의 이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키워온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주변에서는 당장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고 아니면 어디든 취직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6개월 동안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장님은 말씀하십니다. 3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멈췄으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요. 이 사장님은 그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셨습니다. 평생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으셨습니다. 역사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소설도 읽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책을 읽으며 보낸 시간들이 사장님의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요. 예전엔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더군요.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장님은 작은 마을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만약 부도가 나자마자 급하게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회복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변화들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걸까? 나는 너무 늦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연에는 자연의 시간표가 있듯이 우리 마음의 회복에도 고유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으며 불행을 극복하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들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혼란스러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감정을 빨리 털어내려 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김 선생님처럼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사장님처럼 상실감을 온전히 느낍니다. 셋째,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꽃향기,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실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큰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넷째,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당장 답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답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 길이 보이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갈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입니다. 상처를 제대로 아물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시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혼자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9의 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여사님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변했고 쉽게 피곤해지셨으며 무엇보다 암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최 여사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기도 했어요. 나이 들어서 병들었다는 게, 약해 보인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다니시고 혼자 걱정하시고 혼자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여사님 집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최 여사님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다 쏟아냈어요. 암 진단받은 거, 수술한 거, 재발이 무서운 거, 남편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거.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날 이후 최 여사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암 환우 모임에도 나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떤 분은 항암 치료 중에도 손주 돌보는 이야기를, 어떤 분은 재발의 공포를 이겨내고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제 환우 모임의 오래된 회원이 되셨습니다. 새로 진단받은 분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십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무섭고 외롭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여사님이 한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는 여사님이 다른 이들에게 건네십니다. 60대 초반의 정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직원들 챙기고 손님들 맞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정 사장님은 깊은 좌절에 빠지셨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고민을 남한테 말하는 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라고만 했죠.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나?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 함께 장사하던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 한잔 하다가 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가게를 정리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누구는 작은 포장마차를 한다고, 누구는 아직 방향을 못 잡았다고. 그날 밤 참 많이 웃었어요. 정 사장님은 회상하십니다. 힘든 이야기인데도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어디 가면 일자리 구하기 쉽다. 이런 사업은 조심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보들을 나눴죠. 무엇보다 너라면 잘 해낼 거야라는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모임 이후 정 사장님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주 한잔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정 사장님은 조금씩 일어설 힘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 식당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단골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응원해줬고 처음 장사 시작할 때 몇 명은 직접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가라고 다독여줬고요. 이제는 제가 힘든 친구들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받은 게 많으니까요.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받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혼자 사는 어르신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이 놀라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면 다 같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누군가 집수리가 필요하면 함께 업체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명절 때 혼자 계실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여행도 다녔고 취미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자식들한테는 민폐 끼치기 싫잖아요. 바쁘게 사는데 자꾸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끼리는 편해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누가 전화해서 오늘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하면 나도 그래. 우리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 덕분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할 때는 같은 생각만 맴돌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오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당신 동창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오래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 건강이 걱정된다는 친구,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친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과 지식이 아깝지 않아.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여러 친구들이 공감했고 결국 그들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함께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물론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민폐가 될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가면 대부분의 경우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듣기꾼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고만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내 고민을 가볍게 여깁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모임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이제는 새로 진단받은 환우들을 돕듯이 정 사장님이 힘든 친구들을 챙기듯이 우리도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함께 걸어갈 동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무게를 나눠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불행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유형 의미를 재해석하는 사람. 우리는 살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꿉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의미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70살의 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몇 년 후에는 큰아들마저 지병으로 이르셨습니다. 누가 봐도 감당하기 힘든 불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었죠. 하느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나 싶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전환점이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3주기를 마치고 절에 갔을 때였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아픔에서 뭔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남편과 아들이 살아생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사랑을 내가 이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분에게만 갖다 드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반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20분 넘게 반찬을 전해드립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남편 생각을 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 때면 여보, 이렇게 만드는 거 맞지? 하고 혼잣말을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나요. 아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제 안에 제가 하는 일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요. 장 할머니는 상실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극에서 그분들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으로요.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롭고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할머니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에 박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년을 2년 앞두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갑자기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은 회상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더 건강 관리를 할 걸. 이런 후회뿐이었죠. 그리고 창피했어요. 젊은 치료사 앞에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옷 입고 밥 먹는 연습을 하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에서 한 젊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더 큰 장애를 안게 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청년은 늘 밝은 얼굴로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나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고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고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으로 보려고 해요. 그 말이 박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그래,
나도 선택할 수 있어. 이 병을 인생의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선생님은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퇴원 후 선생님은 뇌졸중 환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병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절망스럽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좋아집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병을 얻고 나서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냥 바쁘게만 살았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의미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 할머니도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하시고 박 선생님도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사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이르셨습니다. 믿었던 지인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모든 걸 날렸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평생 한 번도 남 해친 적 없는데 왜 나만 당해야 하나? 밤낮으로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려. 그리고 이 원망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려.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사건을 인생의 마지막 큰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면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 잃고 보니 알게 됐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몸, 함께할 가족, 진심으로 대화 나눌 친구들. 이런 게 진짜 재산이었어요. 돈을 잃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으니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죠. 지금 김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의미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들은 왜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이라는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에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로요. 이 질문의 전환이 관점의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불행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장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가치를 이어가거나 박 선생님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김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실수를 교훈으로 나눕니다.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겪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의미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가진 것들을 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은 암 투병 중에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이 나에게 삶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줘서 어쩌면 감사합니다. 의미를 재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극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이제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불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통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제시도죠. 네 번째 유형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사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실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8배 조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은 일에 바쁘고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취미 활동을 하라고 했지만 그럴 기력이 없었죠. 내가 뭘 한들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거창한 거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봐요. 매일 아침 창문만 열어봐요. 그것만. 처음엔 그것조차 귀찮았지만 딸이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니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기계적으로 열었는데 며칠 지나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갔어요. 새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득 오늘 날씨 참 좋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작은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연 김에 베란다에 나가봤습니다. 베란다에 나간 김에 말라 죽어가는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준 김에 베란다를 쓸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또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엔 매일 5분만 걸어봐요. 집 앞 한 바퀴만.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 조금씩 늘어났어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됐죠. 그러다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게 됐고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조 여사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래교실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여사님은 압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만이라도 하면 된다는 것을요.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합니다.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오늘은 시장 한번 다녀오기.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저를 살게 만들었어요. 60대 중반의 강 사장님도 비슷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운영하던 공장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어요. 강 사장님은 회상하십니다. 공장 문 닫으면 어쩌나, 직원들 생계는 어떻게 하나, 빚은 어떻게 갚나.
너무 많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술만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야, 너 지금 10년 뒤 걱정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오늘 딱 하나만 해결해봐.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 말이 사장님을 깨웠습니다. 사장님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쉬운 것부터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 유예를 상담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주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은행에서는 6개월 유예를 해줬어요. 거래처 중 한 곳은 오히려 성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제안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움직이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 사장님은 공장을 유지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했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냥 앉아서 걱정만 했다면 정말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니까 길이 보였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의 힘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움직임 자체가 희망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력감만 커집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는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70줄의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매에 관한 책 한 권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치매 가족 모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은 집 안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런 것도 준비해야겠구나. 처음엔 산만큼 크게 느껴졌는데 하나씩 해치우니까 해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아내를 정성껏 돌보며 살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해내며 버티고 계십니다. 둘째,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큰 일을 한 번에 해내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좌절감이 큽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은 성공하기 쉽습니다. 오늘 산책 10분 했다. 성공. 오늘 친구한테 전화했다. 성공. 오늘 방 청소했다. 성공.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60대 초반의 윤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3분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기. 그것만 한 달 했습니다. 익숙해지니 2층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 달은 3층, 지금은 5층을 계단으로 오르십니다. 식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고 저녁에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죠. 비결을 물으시길래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씩 바꿨다고요.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은 통제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시행하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65의 송 여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혼자 계시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방문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 10분 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영상통화하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작지만 내가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하루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여사님은 그때 기르기 시작한 방울토마토를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이 토마토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정성껏 돌보면 열매를 맺는구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넷째, 작은 행동들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10분 걷기는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3650분입니다. 60시간이 넘습니다. 매일 책 10페이지는 1년이면 3650페이지입니다. 10권이 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큰 산을 만듭니다. 조 여사님이 창문 여는 것에서 시작해 지금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강 사장님이 작은 문제 하나씩 해결하다가 공장을 살린 것처럼 작은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산책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라톤을 뛰는데 나는 10분밖에 못 걷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로 갑니다. 나에게 맞는 작은 것을 찾아서 실천합니다. 셋째, 기록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어둡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일기를 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힘든 날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서로 확인해 줍니다. 조 여사님이 딸과 함께한 것처럼 누군가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부부는 함께 작은 목표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처음엔 남편이 귀찮아했지만 아내가 계속 독려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먼저 산책할까? 라고 말합니다. 둘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혼자면 오늘은 그냥 쉴까 하는데 둘이니까 서로 다독이게 돼요.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때로 거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묘수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걸음들이,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도착합니다. 아무리 큰 산도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정상에 섭니다. 불행이라는 어두운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작은 행동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빛이 보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하기, 창문 열고 햇빛 쬐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집 앞 한 바퀴 걷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돌아보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